교재 274페이지, 자, 320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20번 지문은 상상의 기압과 법적용의 구별 문제 내죠. 상상의 기압은 행위는 하나죠. 행위는 하나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력을 충족하는 경우. 죄는 여러 개인 경우죠.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개가 성립하는 경우. 자, 근데 법적용합은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으로, 겉보기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죄처럼 보이죠.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죄만 구성하는 거죠. 죄가 한 개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의 경합은 수죄, 법적용합은 일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일죄냐, 수죄냐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고찰해서 판단해야 된다. 판례의 원칙은 구성요건 표준설, 법익 표준설이 이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221번입니다. 자, 우리 법적용합 중에서 특별관계잖아요. 자, 그럼 특별법, 일반법 관계인데, 특별법의 구성력을 충족하는 행위. 뭐 예를 들면, 자기 부모를 죽인 거예요. 존속살인죄 구성력이 충족되면, 부모는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라가는 보통살인죄 구성요건 당연히 충족이 돼요. 자, 근데, 일반법 구성력을 충족하는 행위.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특별법 구성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 구성력을 충족하는 행위는 무조건 일반법 구성력을 충족이 돼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력을 충족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특별법 구성력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 부모를 죽였으면 당연히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자, 처리하시면 되고요. 322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례가 행위 표준설을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면운전이잖아요. 자, 무면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하나씩의 무면운전죄가 성립해요. 그럼 여러 날에 걸쳐서 무면운전을 하면 그 무면운전죄는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이제 무면운전죄가 되니까 포괄운전을 볼 수 없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23번은 이제 자기와 부자기의 보충관계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죠. 자, 지금 하나의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는 자기범과 자, 직무유기죄는 부자기범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 그럼 그때는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경우는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의 행위냐? 자, 이거죠. 은폐할 목적으로 라고 들어갔으면 이건 하나의 행위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되고 직무유기죄는 안 되는 거고요. 농지 일시전용 허가 사례는 그건 행위가 별개니까 그때는 실체적 개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은폐할 목적으로니까 자, 이때는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324번. 우리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재수지문이죠. 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죄를 범하면서 폭행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폭행이 불가분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범죄잖아요. 그럼 폭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 폭행이 업무방해죄에 불가분적 수반행위로서 흡수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325, 326번은 이제 감금죄와 관련된 재수문제 내죠. 자, 이건 감금죄가 하면 또 할 거예요. 자,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 자, 감금하면서 협박한 경우요. 자, 사례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다가 가두면서 협박까지 같이 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협박은 감금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고, 이제 감금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상해하면서 협박하는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326번은, 자, 지금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 수단이 된 경우, 즉, 강간하기 위해서 또는 강도하기 위해서 감금한 경우예요. 그럼 이 수단이 된 경우는 감금이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는 않죠.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하는데 행위가 하나니까 이 별죄는 상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개트럭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강간 미수하고 감금은 감금이 강간 미수의 수단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흡수되지도 않고 별죄를 구성하는데 이 강간 미수하고 감금은 상상적 개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27번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승진시험에 강론 신용카드 범죄 지문으로 나오게 됐고요. 자, 지금 훔친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 사면서 긁는 거예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입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제시하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것 이게 합쳐져서 이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잖아요. 그럼 거기에 서명이 이제 남의 이름으로 된 매출연표를 작성한 거니까 사무소 위조고 교부가 그 위조된 사무소를 행사하는 거니까 동행사인데 이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속에
서명, 교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무소 위조 동생사죄는 흡수되죠. 흡수되고, 신용카드 부정상자 하나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럼 328번도 이거 신용카드 범죄 할 거잖아요. 자,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합니다. 그러면 카드에 대한 강도죄 별도로 성립하고 또 별도로 현금 인출한 부분이 또 절도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맞고요. 329번. 자, 우리가 열차 승차권을 훔친 사람이 역 직원에게 이제 자기 것처럼 속여갖고요. 자, 그걸 환불을 받은 경우, 현금과 교환한 경우에요. 자, 우리 열차 승차권, 현금, 자기압수표,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이 열차 승차권은 무기명 증권으로서 이 교환해 준 사람은 그 열차 승차권이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열차 승차권 받고 돈 내줬잖아요. 그럼 그 교환해 준 사람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훔칠 때 절도죄만 성립하고 이 교환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련된 이제 33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즉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2번 처분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뒤에 처분행위가 앞에 처분행위보다가 추가적인 법익시효가 발생하면 실체적 결합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법익시효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키워드 처리했잖아요. 그죠? 앞에 처분행위는 근저당보 설정, 담보만 설정한 거예요. 자, 근데 뒤에 처분행위는 팔아먹은 거잖아요. 매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담보만 설정하는 것보다가 팔아먹는 것이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매도한 것이 근저당보 설정보다 피해가 더 크니까요.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한 거니까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아니죠. 실체적 결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 처음에 15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년 나왔죠. 그죠? 이게 횡령죄 지문으로 나오든 아니면 재수론 지문으로 나오든 거의 매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331번 지문이요. 자, 자동차를 절취, 밑줄. 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자, 절도죄. 그 다음에 후에서 잘라주고요. 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내는 행위. 자, 이게 뭐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훔친 절도죄 하고요. 등록 번호판 떼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보호법이 아예 다르고요. 행위도 훔치는 행위하고 훔친 차에서 번호판 떼는 행위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당연히 실경이죠. 불가합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32번은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셔도 됩니다. 자, 됐고요. 자, 333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길지만 회사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자, 그러면 여기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자기 채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거. 자, 이게 배임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완전히 별개로 다음. 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집에서 자, 그 회사 돈을 함부로 찾아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뭐죠? 횡령. 자, 그러면 배임과 횡령이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배임죄하고 횡령죄의 실경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34번입니다. 자, 이거는 2015년도 우리 총시험에 재수능 지문으로서 등장해서 제법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쉬운 얘기잖아요. 자,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요 돈을 빌리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거니까 자기 재산을 이제 담보 잡혀야 되는데 회사명의 정기예금에다가 질권을 설정해줘요. 그럼 이게 회사에 대한 배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그러면 이게 별개의 횡령이냐 이제 불가불적 사후행위냐 이 문제잖아요. 자, 어차피 뭐 이 질권 설정할 때도 피해자는 A 주식회사고 이 돈을 찾을 때도 피해자는 어차피 A 주식회사 같고요. 자, A 주식회사 예금에 대해서 질권이 설정되면 이 A 주식회사는 그 예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뺏긴 거예요. 그때 이미 회사의 피해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그 계좌에 돈을 찾는다고 회사에게 뭐 더 추가로 손해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법익지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 같으니까 자, 대표적인 불가불적 사후행위죠. 자, 그 다음에요.
자, 335네요. 그죠? 자, 이건 뭐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계속 연습했던 거잖아요. 자, 첫 줄에 나오는 피해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피해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피해자가 같고요. 자, 뒤에 것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자, 피해자한테 약소금을 편취해서 그 편취한 약소금을 갖고 피고인 피해자한테 돈 갚을 게 있어서 그 돈을 갚는 걸 채권 변제 충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망당해서 약소금을 편취당할 때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그 빌린 돈을 받는요 채권 변제 충당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뭐 추가적인 손해를 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불적 사유행위죠. 자, 그 다음에 336번은 CD를 절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게 영업비밀 부정사용죄. 자, 그러면 CD를 훔치는 행위하고, 자, 그 CD에 담겨진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건 완전히 별개 행위죠. 보호법익도 절도죄하고 영업비밀 부정사용죄 완전히 별개니까. 자, 불가불적 사유행위가 아니고 실체적 경험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기본 강의부터 자고 연습 열심히 했던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337번이죠. 의외로 이거 요즘 자주 나오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이 여러 개의 행위를 계속해서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럼 그걸 묶어서 포괄 일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자, 피해법이 동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범행 방법이 동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단일성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포괄 일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요건 중 하나가 안 갖춰진 경우, 범위 단일성 인정이 안 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자, 그때는 이제 실체적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38입니다. 자,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어요. 자, 그럼 그걸 상습범으로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요.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용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50번 쳤다. 그럼 상습 사기죄라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묶어서 상습 사기죄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을 상습적으로 5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상습 살인죄라는 처벌 규정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50kg 살인죄가 되는 거죠. 실경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네요. 자, 상습성 있는 자가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상습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상습범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경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바로 339번이죠. 자, 저작권법 136조 1항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 저작권법에 그걸 상습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상습범 처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때는 실체적 결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상습범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40번은 최신 판례도 정리해드렸고요. 자, 지금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과 상해를 섞어서 한 거예요. 그럼 폭행과 상해는 같은 상습범 종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섞어서 해도 자, 여러 종류별로 다 제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더 중한 죄예요. 네. 상해죄가 폭행보다 더 중한 죄니까 상습 존속 상해죄 하나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포괄 일죄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340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41번입니다. 자, 이것도 최신 판례 할 때 했던 판례네죠. 자,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 제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해서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서 이제 그 선거비용을 편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목은 여러 개지만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한 장 제출한 거고요. 항목이 다 달라도 어차피 피해자는 국가고요. 동일하고요. 자, 그럼 행위도 하나고 피해자도 하나고. 자, 그러니까 사기죄는 하나가 성립하는 거죠. 항목별로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기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 342번요. 자, 이거는 우리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자, 그러면 채권자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강제집행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자들이 피해자잖아요. 뭐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해요. 근데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릴 때 한꺼번에 빼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빼돌리는 행위, 면탈 행위는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의 행위로서 여러 개의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하는 거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실체적 경합으로 바꿔갖고 계속해서 시험에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3이네요. 자, 343은, 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정리했죠. 자, 피고인 행위는 하나죠. 돈 받은 행위. 돈을 받은 행위 하나예요.
근데 이게 속여서 받았으니까 사기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못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 자, 죄가 몇 개? 2개. 자, 지문에 친절하게 죄가 2개를 써주네요. 그죠? 자, 그럼 하나의 행위인데 죄는 2개예요. 그럼 뭐죠? 상상격행함이 되는 거죠. 자, 344번입니다. 자, 이건 뭐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공직방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문 중 하나고요. 자, 동일한 직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한꺼번에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는 공무원의 숫자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니까, 자, 공무원이 여러 명이니까, 여기는 2명이니까요.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는 거고요. 폭행협박은 별도로 가한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가했을 땐 거죠.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실체적 경합이 아니고. 자, 그래서 3, 4, 4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자, 3, 4, 5입니다. 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자, 그럼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 가하니까 중강도. 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경찰관에게 폭행 가한 거니까 공직방. 자, 그럼 이제 죄는 중강도죄, 공직방 2개인데, 자, 중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공직방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같은 폭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의 폭행으로 죄가 중강도죄, 공직방 2개가 되는 거니까 상상적 경합이잖아요. 그죠? 자, 됐고요. 자, 3, 4, 6은 뭐냐? 자, 우리 사기도박에서 자, 피고인이 피해자들 여러 명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같은 도박판에서 한꺼번에 사기도박을 해갖고요. 여러 명 돈을 딴 거예요. 그럼 사기죄는 피해자들마다 하나씩 성립하니까 사기죄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개가 성립해요. 근데 기망행위는 따로따로 속였나요?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속였네? 한꺼번에 속였잖아요. 그럼 행위는 몇 개? 하나. 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4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으로 그친 게 아니죠. 수단이었으면 상경이 되지만 수단이 됐는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예요. 그래서 강도상해 범행이 끝나고 또 별도로 피해자를 또 차에 가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강도상해하고 감금이 별개니까요. 이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3, 4, 8은 살해네요. 그죠? 자, 갑이 이제 을에게 강도상해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자, 그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 또 뭐죠? 피해자를 차에다가 또 가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강도상해하고 감금은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 4, 9는 이제 횡령죄하고 사기죄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경이 된다는 판례네죠. 자, 대표이사가 회사가 지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을 속여서 분양대금을 편취했어요. 사기죠. 자, 피해자는 수분양자들, 분양받은 사람 피해자. 회사가 지은 상가를 분양하고 받은 돈이니까 그 돈은 회사 돈이잖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니까 횡령죄. 횡령죄 피해자는 누구죠? 회사. 사기죄 피해자는 수분양자, 횡령죄 피해자는 회사. 피해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사가 될 수 없죠. 실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0번요. 자, 그럼 기본 강의하면서 제가 별표 1개에서 정리했던 판례잖아요. 자, 위조 통화를 사용해서, 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위조 통화를 행사했으니까 위조 통화 행사죄. 자, 그 위조 통화를 진짜 돈인 것처럼 속이고 물건 샀으니까 사기죄. 자, 죄는 2개예요. 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자, 문제는 경합관계가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학자들은 위조된 돈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니까 위조 통화 행사죄하고 사기죄는 행위가 하나다. 자, 그래서 상경이라고 부르는데 판례는 여기서 행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위조통화 행사죄하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하고 판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니까요. 확실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1은 쉽잖아요. 자,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돼요. 자, 그럼 사기친 거니까 사기죄고, 그 다음에 그 발행된 수표가 부도나는 것이 부동수표 단속법 위반죄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기친 것과 그 발행된 수표가 부도나는 것도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 자, 일단은 상상적 기합이 아니고 실체적 기합이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호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기출지문 한두 번 나온 적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일 쉬운 지문이죠. 바로 뭐냐면, 그냥 이 지문에 나온 대로 그냥 죄를 읽어주면 되잖아요. 예금 통장을 강취하고, 자, 강도죄.
자, 피해자 명의 예금 청구서 위조했어요. 그죠? 그럼 사문서 위조. 자, 그 위조된 예금 청구서를 행사했네. 그죠? 은행원에 제출했으니까. 동행사. 그 다음에 지금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남의 예금 통장인 걸 자기 통장인 것처럼 속여서 돈 찾는 거니까 사기요. 그러면 강도,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다 별개죠. 다 별개니까 실제 이렇게 합니다. 자, 됐고요. 자, 353은 조문 수업할 때 했네요. 그죠? 자, 금고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자, 이게 실체적 경합 중에서 사후적 경합범인데, 그 문제는 이제 이 금고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금고상의 판결이 확정된 자하고 따로 재판하죠. 사후적으로 따로 재판하는데, 자, 그때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그죠? 형을 선고하되, 자, 임의적 감면이잖아요. 형을 감경토를 면제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53입니다. 자, 키워드는 뭐죠?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자, 지금 A죄하고 B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B죄가 먼저 금고상이 확정되는 바람에 A죄하고 따로 재판해요. 그럼 그 사후적 경합범이니까 이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임의적 감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A죄와 B죄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예요. 그럼 그거는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형을 감경토는 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죄수론 지문들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형벌의 종류 중에서 1번, 2번 지문은 몰수에 관련된 지문들인데요. 자, 뭐냐면 49조 단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49조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몰수는 타형에 부과해서 고한다. 다른 형벌 선고할 때 부과형으로 이제 몰수를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몰수만 선고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고하는 거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몰수만 선고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몰수는 형벌을 선고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뭐죠? 적법한 공소제기가 돼 있어서 실체 판단을 들어갈 때만 이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제가 완성돼 있어요. 그럼 공소제기는 돼 있지만 공소제가 완성된 범죄가 공소제기된 거니까 그 공소제기는 부적법이잖아요. 그럼 실체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몰수나 추징은 당연히 못합니다. 자, 그다음 2번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자, 이게 49조 단서인데, 자, 전제가 뭐라고요? 실체 판단에 들어가야 돼요. 자,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면소잖아요. 그때는 몰수를 못 하는 거죠. 자, 3번이네요. 그죠? 자, 키워드는 뭐죠? 장차 실행하려고 한, 여기 키워드잖아요. 자, 지금 피고인이 갖고 있던 자기압수라 현금은 이미 기소된, 이미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고요.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에요. 그럼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아직 범해지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공소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공소제기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거, 몰수를 선고하는 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3번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뒤에 5번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자, 이걸 몰수할 수 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범행 도중에 사용한 물건요. 당연히 이제 몰수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는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한 물건이나 범행이 종료된 다음에 사용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대법원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한 물건이나 범행이 종료된 다음에 사용한 물건도 그것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으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고의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겁니다. 근데 그 수표가요, 판돈으로 쓰진 않았죠. 직접적으로 도박에 사용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피해자를 유인할 때 사용된 거니까요, 몰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5번이잖아요. 대형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훔친 물건을 이제 승용차 싣고 간 경우에요. 그럼 그 승용차는 절도 범행이 종료된 다음에, 그죠?
그 훔칠 물건을 이제 실현하는 데 사용한 거니까 실행행위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이잖아요. 자, 그래도 범행에 실제로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됐고요. 그 다음 6번 질문 채용시험 여러 번 나왔죠. 자, 제가 히로뽕을 10g 수수했어요. 수수한 거 10g 당연히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거고요. 추징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수수한 것 중에 10g 중에 일부, 뭐 3g을요. 제가 직접 투약했어요. 그럼 투약한 것도 범죄니까 그럼 3g을 또 별도로 추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왜냐하면 3g이 수수한 것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금 10g 추징할 때 이미 다 추징이 끝났기 때문에 투약했다고 해서 그 3g을 별도로 추징하게 되면 그 3g 부분은 중복 추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해가 별도로 추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자, 우리 몰수 요건 중에 대인적 요건이잖아요. 자,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범인은 범인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범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 자신의 소유물 물건이고요.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공범자 소취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8번은 뭐냐면 이거죠. 자, 공무원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거예요. 그러면 1억 자체가 뇌물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빌린 거니까 1억 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1억 전체를 다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떤 걸 취득한 거죠? 어떤 이익을? 은행에서 빌렸으면 이자를 주고 빌려야 되는데 갑한테 무이자를 빌렸기 때문에 그 이자를 안 준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걸 바로 뭐죠? 금융이익 상당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뇌물은 뭐죠? 금품 자체가 아니고 금융이익 상당이익, 이자가 뇌물이에요. 자, 그러면 몰수추징의 대상은 뇌물로 받은 뇌물이니까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은요. 그러니까 몰수추징의 대상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1억 자체가 아니고요. 금융이익 상당이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9번은 뭐냐면 이제 범죄 행위로 주식을 취득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뇌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대가를 주고 받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대가로 지급한 부분을 추징할 때 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식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준 것은 범죄를 범할 때 들인 비용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몰수 추징할 때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10번은 쉽잖아요. 자, 뭐냐면 몰수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고요. 압수는 형소법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강제수사예요. 그러면 몰수하고 압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몰수 대상물이 압수되어 있는 거 하는 거, 이게 몰수 요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압수가 적법한 압수냐, 이것도 몰수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수의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압수되지 않은 것도 몰수할 수 있고, 그 압수는 위법이라도 몰수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몰수하고 압수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별개다, 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1번과 12번은 다행히 한꺼번에 여기 같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11번은 뇌물죄에서 몰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 추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별적 추징이죠. 각자 받은 만큼만 몰수 추징하고 그 받은 액수를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나누어서 몰수 추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밀항단속범이나 이런 특벌법에 규정된 몰수 추징은 자,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징벌적 추징이라고 하고, 자, 징벌적 추징은 간단하죠. 자, 전원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각자 받은 만큼만 몰수 추징. 요거는 전원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하는 게 바로 징벌적 추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가 이제 자수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자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뇌물을 받았는데, 자, 그 액수를요, 적게 신고해서 특가법이 적용돼야 될 게 형법이 적용되고,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요, 법정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대로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자, 14번은 아까 재형법정지 할 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 자수는 범행 발각 전에 해도
상관없고요. 범행 발각 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이 발각된 후라고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신문권인데 뭐 같이 이제 붙여놨네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 채용시험 16년도 채용시험 기출지문이죠. 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한테 하는 게 이제 자복이잖아요. 자, 그럼 자복은 자수하고 법적 효과 똑같잖아요. 그죠? 임의적 감면. 자, 그럼 필요적 감면이다. 틀린 거고. 자, 16번 마찬가지요. 피고인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감경토 면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임의적 감면이니까. 자, 반드시 그 형을 감경토 면제해야 된다는 틀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요. 자, 범행을 부인해요. 그럼 범행을 범한 것을 사실대로, 자기의 범죄를 사실대로 신고해 자수인데 범행을 부인하면 그건 자수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17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18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번복 사례가 나오네요. 그죠? 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 출석해서, 자, 처음에는 부인을 했잖아요. 그죠? 범죄자를 부인했으니까 자수로 인정이 안 되고, 그럼 2회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자백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시인을 했는데 이게 조사받으면서 시인한 거니까 이건 자수가 아니고 자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수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19번은 이제 반대예요. 자, 검찰에 자신 출석해서 범행을 사실대로 다 진술했어요. 그럼 자수가 성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요. 범쪽에서 또는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죠. 일단 한번 자수의 효력이 자수가 성립해버리면 나중에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자수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했잖아요. 자,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해. 그럼 자수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다 시인해서 자수가 된 다음에 나중에 부인해. 그럼 계속 자수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번복한 것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최초에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된다 그랬죠. 최초에 부인했으면 자수로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최초에 시인해서 자수로 인정이 됐으면 그때는 이제 나중에 번복해도 그대로 자수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0번 질문은요. 자, 지금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때리는데 병과하는데, 자, 죄가 몇 개? 하나의 죄. 자, 죄가 한 개인데 거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병과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죄가 하나이기 때문에 죄질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한쪽 우리 뭐 징역형만 장량감경하고 벌금형은 장량감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건 위법이잖아요. 하려면 다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려면 다 같이 하지 않아야죠. 왜냐하면 죄질이 같으니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죠. 여러 개의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잖아요. 각, 특, 누, 법, 경, 작. 자, 그러니까 법률상 감경은 네 번째, 장량감경은 맨 마지막 6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 감경은 언제나 장량감경보다가 먼저 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2번이잖아요. 자, 법률상 감경은 법에서 보장해주는 감경 사유니까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거듭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장량 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관한테 과도한 재량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량 감경은 사유가 여러 개라도 거듭 감경을 못 하죠. 딱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죠. 법률상 감경은 거듭 감경을 할 수 있지만 장량 감경은 거듭 감경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3번입니다. 누범 지문이에요. 자, 누범이 성립하려면 앞에 금고유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살아있어야 돼요. 금고유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면을 받으면 앞에 형선고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앞에 전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누범가중사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복권은요,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격만 회복시켜 주는 거지 앞에 전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복권 받은 것은 그대로 누범가중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권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유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요. 자, 특별사면은 법적 효과가 뭐죠? 집행면제잖아요. 그럼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또 금고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으니까 누범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4번은 맞고요. 자, 25번요. 자,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자행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에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3년 안에 다시 죄를 범했냐라고 하는 것은, 자, 기준이 뭐냐는 거잖아요. 자, 실행의 착수만 3년 안에 하면 있으면 되죠. 3년 안에 하면 된다는 거죠. 그 3년 안에 기수까지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26번이잖아요. 자, 피고인이 금고장애형의 전과가 있는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자, 3년 내에 상습범을 시작해서, 자, 3년 지나고까지 상습범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상습범은 묶어서 처리하는 포괄일죄잖아요. 자, 그럼 이걸 누범으로 처리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실행의 착수가 뭐죠? 3년 안에 있었으면, 기수나 종료는 3년 지나고 기수가 되거나 종료가 돼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상습범 중에 일부가 누범기간 안에 있으면, 그럼 그 상습범의 실행의 착수가 누범기간 안에 3년 내에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누범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유예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 앞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일반 사면과 마찬가지로 형성고율이 상실되니까 앞에 전과는 날아가네요. 그죠? 앞에 전과 없어지잖아요. 앞에 전과 없어지면 뭐 뒤에 게 누범이 될 수가 없잖아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금고장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금고장이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요. 자, 우리 이제 누범이 되려면 앞에 금고장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내에 누범 기간 안에 죄를 범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직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이니까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잖아요. 아직 누범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자, 이건 누범이 아니죠. 자,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 마찬가지죠. 재범을 범한 것이 가석방 기간 중이에요. 아직 가석방 기간 중이니까 아직 앞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누범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누범 가중 사유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게 29번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30번입니다.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이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맞죠? 자, 앞에 근고의사의 전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거나 3년까지 기간 안에 제재를 범하면 그게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되려면 앞에 전과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인데 그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면 유예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럼 앞에 전과가 사라졌잖아요. 형성고율이 상실되면서. 그럼 앞에 전과 없어지면 당연히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1번 주문이잖아요. 자, 이건 우리 지난주에 조문 공부하면서요 62조 2항 공부했잖아요. 자, 형을 병고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자유형이네요. 자, 그럼 형이 두 개니까 두 개의 형을 병고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 가능하죠.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하니까요.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 가능해요. 자, 근데 32번을 보면요. 자, 이번에는 하나의 자유형이에요. 형이 몇 개? 한 개. 그럼 이거 형을 병고하는 경우 아니니까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집행유예 안 됩니다. 형이 두 개일 때는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형이 하나인데 일부를 실형, 일부를 집행유예 하는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성고율이 상실되는데, 자, 그건 법률적으로 형성고율이 상실된다는 것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은 자, 우리가 이제 집행유예를 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조문에는
거나 또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판례는, 자, 다른 법률가의 해석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승강명령은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거, 동시에 명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됐고요. 자, 35번이네요. 자,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요. 그럼 이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뭐죠? 집행유예 실효 사유잖아요. 유예 기간 중에 사고 친 거잖아요.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실효 사유니까, 자,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가 돼야 되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점. 이게 15년도 우리 시험 질문이고. 이거는 지난주 했잖아요.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야 돼요. 과실로 범한 죄는 안 돼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실효니까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러면 요거는 과실로 범한 죄로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요거는 실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37번은 자, 우리가 이제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 요건이잖아요. 결격 사유 발각이에요. 자, 그 결격 사유 발각은 집행유예가 확정이 된 뒤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각이 돼야 돼요. 집행유예 확정되기 전에, 그죠? 발각된 경우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판결 확정 전에 발각됐다는 것은 안 경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38번은 뭐냐?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결격사유 발각은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예 기간 도중에 발각이 돼야 돼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발각된 것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은 이제 임의적 취소에 관련된 판례잖아요. 자, 지금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그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인데요. 자, 문제는 그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동시에 범죄가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뭐 기소나 재판 확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그게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것만 확정되면요, 바로 집행유예 취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39번은 X고요. 자, 40번입니다. 자, 지문에 답이 있네요. 자, 선고유예는 세 가지만 가능하죠.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자, 요것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류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41번은 선고유예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잖아요. 전화 판례잖아요. 옛날에는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하고 같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무조건 선고를 못한다라고 했다는 게 옛날 판례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해도 선고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선고를 언제나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판례죠. 41번은 이제 현재 판례대로 된 거니까 옳은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 41번은 선고유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 뭐냐면 앞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이요, 유예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자, 또 죄를 범한 경우에요. 그러면 앞에 집행유예 전과에 대해서 유예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죠? 앞에 전과가 선고의 결격사유 인정이 되지 않느냐, 인정되느냐, 그 문제예요. 자, 앞에 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형 선고력은 상실됐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고유예 결격사유에서 말하는 자격정지상의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 선고력이 상실됐느냐 상관없이요, 자격정지상의 형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만 있으면 되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자, 이것이 자격정지상의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해도 그 전과는 선고의 결격사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3번이죠. 자, 이건 뭐냐면 지금 3주 후단 경합법이요, 사후적 경합법에서
자, 판결을 받지 않은 죄, A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자, 문제는 이미 확정돼 있는 근고이상의 형의 찬방이 확정된 이제 B죄형. 자, 근고이상의 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자격증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죄를 재판할 때는 B죄는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전과고, 근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자격증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44번이잖아요. 자 44번은 자 지금 주형인 징역형, 자 부가형인 몰수 추징이 있는데, 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주형도 선고, 부가형도 선고. 주형은 선고, 부가형은 선고 외에, 그죠? 자, 주형은 선고 외에, 부가형은 선고. 둘 다 선고 외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이 안 된다는 건 딱 하나잖아요. 자, 주형은 선고 외를 하지 않으면서 선고하면서, 몰수추징, 부가형만 선고 외 하는 것, 그것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44번으로 보면 되잖아요. 주형에 대해서 선고 외하면, 부가형, 몰수추징도 같이 선고 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주형에 대해서 선고 외를 하지 않으면서, 자,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주형은 선고하고 몰수 추징만 선고를 하는 거,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자, 우리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것이 이제 선고유예 실효사유인데요. 아까 우리가 집행유예에서 말하는 이제 필요적 취소사유에서 말하는 결격사유 발각과 마찬가지예요. 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발각이 돼야 돼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각된 것은 실효를 못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발각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주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6번이죠. 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면소선고를 간주한다라고 됐는데,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죠.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1년은 뭐죠?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선고유예 기간도 2년, 보호관찰 기간도 1년,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47번이잖아요. 47번은 자, 우리 선고유예는 판사가 재판을 다 끝낸 다음에 판결문까지 완벽하게 써둔 상태에서 읽지만 않는 거죠. 선고만 미루는 게 선고유예예요. 자, 따라서 이 선고유예를 할 때는 법관이 형의 종류 다 정해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의 형량도 다 정해둬야 됩니다. 근데 벌금형 같은 경우는 벌금 액수까지 다 정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 유치를 얼마 시킬 건지, 우리 노역장 유치 기간까지 다 정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자, 그 판결 이후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다 정해둬야 돼요.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가 없고, 자, 틀리고요.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아니죠. 이미 선고유예 할 때 형의 종류와 양을 다 정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총론에 관련된 빈출 지문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뭐 어렵지 않다면 지금까지 보시는 지문들만 다 소화해도요, 여러분이 기본 점수를 맞는 데는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아까도 강조해 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지문은 워낙 중요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중요한 지문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지문, 반드시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문들을 다시 한번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내일 행복 강론에 관련된 지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